요래는 조종석에 등을 기댄 채 모니터를 본다. 지구의 반대쪽은 낮이지만 세레네가 불시착한 곳은 밤이다. 모니터에 비친 지구의 모습은 대낮과 같이 훤하다. 카메라는 지구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창을 통하여 보는 지구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도 어딘지 안온한 느낌이 든다. 요래는 야간 투시경을 통한 모니터 화면 대신 맨눈으로 지구를 느끼고 싶었다. 맨눈으로 보는 지구는 불빛 하나 없다. 소리도 없다. 비행 속도는 과히 빠른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저공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좀은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지구 환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경 10km를 신나게 몇 바퀴 돌고 싶은 생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모니터를 통해 밖을 내다보면 굉장히 빨리 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창문을 통하여 바깥을 바라보면 빠르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요래는 자신이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셔틀 이론은 매끄럽게 활강했다. 이게 지구라는 별인가? 비록 원시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 그 원시인들도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밤이 되어서 그런지 지능형 동물은 보이지 않고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지구 동물만 이따금 보인다. 요렌이 들뜬 마음에 장난스런 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라일라가 요랭에게 충고를 한다. 요렌, 여기가 지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셔틀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계곡은 예상하지 못한 횡풍이 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레는 고개를 기울였다. 세레네 본선의 모니터에는 산토끼호가 너무 저공으로 일정한 패턴도 없이 비행하고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뜬다. 당연히 요렌의 산토끼에도 위험 신호가 뜨지만 요레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행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행체는 횡풍에도 끄떡없는 설계가 되어 있는 비행체니까요. 라일라는 요렌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못내 걱정을 하면서도 이번에 내보낸 셔틀은 모든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정치가 충분히 갖추어진 비행체이므로 걱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비행 상황을 쳐다보면 자꾸 걱정이 되므로 라일라는 산토끼호의 비행 상황은 보지 않고 음성으로만 보고 받기로 하면서 돌고래 호의 비행을 추적한다. 모니터에 나타난 깊은 산골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진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위해 설계된 기체. 산토끼와 돌고래는 그 자체가 어둠이 되어 지구의 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이 행성 녀석들 우릴 보지 못함으로 마음껏 다녀도 되겠는걸. 조금의 자만이 섞였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구의 밤은 그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레는 모니터 화면 말고 창을 통하여 직접 지구 풍경을 보기 위하여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작동하였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는 고차원의 감각과 물리적 현상까지 실현해주는 장치다. 지구의 밤하늘에 흐르는 미세한 바람의 흐름과 계곡의 물소리, 상큼한 냄새까지 실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세레네 우주선 외부에 남아있는 수천도의 마찰 고우는 싸늘한 밤 공기에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열기는 주변을 달구어 주변은 때 아닌 훈훈한 봄날을 만들고 있다.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어스렁거리던 늑대,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때 아니게 나타난 거대한 물체의 등장에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었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이미 이 우주선이 100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구의 풍경과 바람과 숲속에서 올라오는 향기로움은 황홀 그 자체였다.
요렌이 보고 있는 것을 라일라도 동시에 보고 있었다. 두 개의 비행체가 고요한 새벽의 지구를 떠다니면서 지구의 하나하나를 파헤치고 있음에도 지구의 어느 누구도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렌은 모선에 다음과 같은 덧말을 추가 보고하였다. 지구의 감지 능력 제로, 탐사 난이도 낮음, 은밀 작전, 성공 확률 99%. 라일라는 모선 세렌의 조종실에 앉아 두 탐사선의 궤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 보이는 건 단순한 화면에 불과하지만 라일라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말로만 듣던 외계 생명체의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이며 프록시마 100만 년 역사상 최초의 외계 생명체와 함께하는 프록시안이라는 사실을 100만 년 만에 최초이지만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다. 불빛도 없고 소음도 없고 정말이지 지구인들 눈에는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겠군. 라일라는 손가락으로 모듈을 문질렀다. 산 능선으로 향하고 계곡으로 갈라지는 화면이 파란 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비밀의 뚜껑을 열어보자. 이 지구의 비밀을. 세렌의 호는 깊은 산 속에 숨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라일라의 눈동자만이도 그림자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한 점 놓치지 않고 삼키고 있었다. 요렌은 조종석 위로 몸을 기울여 하부 패널을 터치했다. 레이더 전개, 주변 5킬로 범위 스캔. AI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기계적인 울림으로 이어졌다. 레이더 기동, 대기 밀도 안정, 생체 신호 다수, 지적 활동, 흔적 중간 정도, 위험 징후 없음. 지구 탐사에 나선 셔틀 두 대가 지구를 스캔하면서 경이로운 광경을 보내올 때마다 라일라는 밀려오는 감동에 전율하고 있었다. 세레네호의 레이더는 전파를 쏘지 않는다. 암흑물질 변조 파동을 쓰기 때문에 지구가 감지할 수 없다. 공간 자체의 떨림을 읽을 뿐이다.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달리 느긋해진 요렌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지적 생명체인 지구의 인간이라고. 우리가 내려온 곳이 혹시 원시 세계 아냐? 돌고래호의 운행을 맡은 AI 돌고래가 즉각 응수했다. 인간의 과학 기술 수준은 프록시마에 비하여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감성을 기반으로 한 지적인 행동 패턴은 고도로 복합적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인간의 감성은 프록시안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고도화된 복합적 요소지만 나쁘게 말하면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일정한 패턴 없이 쉽게 흔들리는 지적인 종족입니다. 지구인들은 지구인들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생명체. 지구인들은 그 종족들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죽이고 잡아먹는 식량으로 쓰는 등 한마디로 하찮게 대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지구 인간들을 짐승으로 취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구인들은 한마디로 불안정한 지적 종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라일라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한다. 불안정한 지적 종족이라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 보이는군. 지구인들이 키워서 식량으로 하는 개나 고양이, 돼지도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죽이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지구인들을 죽이고 잡아먹어도 된다는 논리가 돼. 라일라는 요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정도로 통제를 하여야 했다. 우리가 지금 막 지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명심해. 3점 프록시마와의 교신 시도. 라일라는 프록시마와 통신을 재개하기 위하여 통신 패널을 다시 열었다. 프록시마와 연결하는 GPW-73 중력파 통신기가 모습을 드러났다.
중력파 통신기는 빛보다 조용하고 시간보다 깊은 언어로 시공간 자체의 말을 거는 장치로서 암흑물질을 이용하는 통신 방법이다. 암흑물질은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은하의 중력에 의해 일정한 흐름과 소용돌이 스트림가 생기는데, 세레네호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도 이 스트림에 올라타서 운항하기 때문에 사실상 순간이동을 하듯이 성간 여행을 하는 것이다. 통신 방법도 이 스트림을 이용하는데, 태양풍이 극단적으로 강한 구간에서는 공간에 형성된 암흑물질 항법 스트림의 정합성이 무너진다. 이로 인해 암흑물질 기반 항행 시스템이 참조하던 밀도 기준이 흔들리며 성간 항해의 핵심인 좌표 에포크에 미세한 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에포크 오류는 장거리 항해에서 누적될 경우 치명적인 항로 이탈을 초래한다. 프록시마에서 출발한 세레네가 지구로 표류하게 된 것 역시 이 좌표 에포크 오류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세렌, 모별인 프록시마와 통신 개시한다. 중력파 채널 3 울타 상태 유지 준비 완료. GPW-73 중력파 송신기 가동. 3, 2, 1. 우주선 내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찌릿하고 떨렸다. 마치 공간 자체가 내부에서 접히는 듯한 기이한 압력감. 그러나 화면은 무응답 신호만 반복했다. 응답 없음. 이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세레네에서 보내는 통신이 아예 태양계 밖으로 송출되지 않는다. 라일라가 낮게 중얼거리는데 AI가 분석을 내놓았다. 중력파 통신 실패 원인 지구 주변의 불규칙한 전자기장 방해 태양계 방향의 카오스 현상, 중력장 기복 프록시마와의 거리 4.3광년 실시간 통신 자체가 비물리적 조건을 요구. 결론, 현재 방식으로는 통신 불가입니다. 라일라는 터미널에 손을 짚었다. 그럼 대안은? 암흑물질 간섭 통신 DMI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층이 매우 약해 전송 신호가 도달 전에 소멸할 가능성 94%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는 결국 될 리 없는 방법뿐이군. 그녀는 짧게 웃었다. 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소리였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프록시마와 통신이 재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레네도 영원한 우주선이 아니므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 프록시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4점, 셔틀의 지구 탐색. 그 사이에도 셔틀은 다중감각 동시 수집 장비를 이용하여 지구에 자료를 보내오고 있었다. 셔틀은 지구를 촬영만 하지 않고 지구의 순간을 그대로 채집했다. 영상 촬영과 함께 빛, 소리 등 지구의 모든 환경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채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셔틀은 빛을 그림으로 저장하지 않았다. 소리도 녹음하지 않았다. 대기의 흐름, 냄새의 분자, 생명의 미세한 열과 맥박까지 모든 것을 한 겹의 공명막에 받아 하나의 떨림으로 접었다. 그리고 그 떨림을 전파가 아닌 공간의 숨결 중력 공명암흑물질 덕트로 실어보냈다. 지구인의 눈과 코와 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세레네호는 그 떨림을 풀어 지구를 그대로 감각했다. 지구의 레이더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프록시마의 전송 매체 자체가 지구의 탐지 체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요렌으로부터 통신이 연결되었다. 셔틀 1호기 산토끼. 숲이 끝나는 개활지에 기묘한 구조물 발견. 지구의 지능형 동물인 인간이 직접 만든 것임이 분명함. 사각형의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구조물은 지구인간의 거주지인 건물. 집으로 불림. 내부에는 다수의 생명체 감지. 아마 인간으로 보인다. 건물 밖에도 다소간의 지능형 동물들이 감지되고 있다.
산토끼 호의 모니터와 세레네 호의 모니터의 동물이라고 불리는 생명체로서 닭과 개라고 불린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닭과 개의 모양이 비춰진다. 라일라가 묻는다. 적대적 신호는 전혀 없어요. 겁먹은 상태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음. 우리가 보이지 않은 때문일 가능성이 96.6%라고 조사됨. 고지어 돌고래부터도 보고가 들어왔다. 돌고래 보고. 지형 데이터 수집 완료. 농경도 어려운 지대임. 숲이 울창하여 세레네가 인간의 눈에 발견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을 공간으로는 최적지임. 지적 생명체인 인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능이 극히 낮은 동물들이나 지구에서 곤충이라고 불리는 개체만 다수 확인됨. 그러나 밀도 낮음. 도로 차량 조명 시설 존재. 근거리에서 인공적인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도시 존재 확률 97%. 라이라는 두 자선의 정보와 그들이 보내온 자료 화면을 스크린에 띄워 하나로 합치는 통합 지도를 만들었다. 돌고래호로부터 다시 보고 멘트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돌고래. 생각보다 복잡한 곳에 떨어진 것 같음. 여기 생명체들, 고도의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분명합니다. 건물도 있고 길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큰 도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까지 진출해 볼까요? 지구 기술은 공기를 매질로만 사용하지만 프록시마인들은 공기를 광학 소자로 사용한다. 그들은 고체 거울이 아니라 파동 조건을 만족한 공기층이 거울 역할을 하므로 공기층을 이용하여 가상의 반사판을 만들고 그 반사판에 파동을 쏘아 안 보이는 산 너머의 광경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확인한 자료를 데이트 센터로 보내 데이트화한 후 지구의 정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토끼로부터도 통신이 온다. 예측 지구 인간들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63%. 그러나 우리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구인들의 지적 수준으로 봐서 합리적 분석도 가능하므로 평화적 접촉 가능성도 42% 존재. 라일라는 조용히 말했다. 평화든 적대든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렸어. 라일라는 세렌을 보면서 묻는 건지 독백인지 모를 말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인간을 직접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착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네,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설정한 후 쉬운 것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만약 지구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대책이 있나? 지구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첨단의 무기, 즉 폭발력이 대단한 미사일을 쏜다든지 최악의 경우 핵폭탄 같은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 지구인과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는 일단 방어에 치중하면서 설득하다가 설득이 불가능하면 탈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구인과의 싸움은 불가합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지구인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전파 흡수 기술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것이지만 이미 노출되어 전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안 관측으로부터 회피하는 광학 굴절막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인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암흑물질 방어막을 만들어 그 충격을 회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암흑물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구 탈출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레는 계속하여 보고서를 쏟아놓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인 암흑물질을 비축해야 한다. 지구에서 비상 탈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전투가 벌어지면 안 된다.
전투 상황이 되더라도 회피하여야 한다. 자리를 옮기면서 숨어 있어야 한다. 세레네가 암흑물질을 어느 정도 비축한 단계에서는 소점프를 하여 일단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탈출하여 태양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후 프록시마와 통신하여 프록시마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충분한 암흑물질을 축적하여 직접 대점프를 하여 프록시마로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위난 대피 방법도 내놓는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제안은 그 단계에서의 상황을 추론하여 내놓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달리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인간인 프록시안이 내려야 한다. 지구인들도 열추적 장치 등 모든 수단을 가동하여 우리를 찾겠지만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극히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것이어서 첨단화된 우리를 발견하거나 직접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계적인 광학 추적 시스템에는 회피나 은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구인의 시각적 관찰에서는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시로 자리를 옮겨 위장하여야 한다. 라일라가 세렌에게 묻는다. 우리가 소점프하는데 필요한 암흑물질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는 태양계 밖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 밖으로 탈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비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점프하는데 필요한 암흑물질을 비축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지구 시간으로 10일 이상입니다. 단, 우리가 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암흑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라일라가 다시 묻는다. 만약 지구인들이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직접 타격해 온다면 그 대책은 있나? 네. 제한적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지구인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는 반경 50km 내 전자장비 마비시키는 EMP 억제 펄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구인들은 그들 무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오폭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해 올 것이므로 그들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여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에너지가 충분히 비축된다면 EMP 억제 펄스는 반경 5000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나 지구인들의 과학기술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반경 50핀이면 충분합니다. 세렌의 보고는 계속된다. 그래도 한국의 고에너지 폭탄이 위 세렌의 인근에서 폭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폐막으로 방어가 가능하므로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전투기가 직접 폭탄을 투하할 수 있지만 전투기도 전자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우리의 EMP 억제 펄스의 방어로 때문에 부근까지 접근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부근까지 와서 손으로 던지는 폭탄에 의한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에너지 차폐막을 설치하여 폭발 에너지를 분산하고 열과 충격파도 튕겨낼 수 있다. 그 외에도 광자 편향 차폐막 등의 장비로 지구인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다. 지구인들의 공격에서 암흑물질이 충분히 비축된 상황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99.7% 이상이며 생존 가능성 또한 99.8% 이상이다. 이 수치 또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러한 수치의 기준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원시 지구의 과학기술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다. 세렌은 계속하여 보고한다. 전투를 비롯한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제한적입니다. 비살상용에 한정됩니다. 이는 프록시마의 우주평화헌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록시마 인류가 프록시마 별에서 처음 생겨난 10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는 프록시마에서도 인종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50만 년 전 전쟁의 폐해를 자각한 프록시마인들이 대화합을 이루어 분쟁이 없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국경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일국가 되었다. 그로부터 50만 년 동안 전쟁이 없는 단일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민족 간의 차이도 없어졌다. 이렇게 된 데는 과학의 힘이었다. 프록시마도 처음에는 식량과 자원 쟁탈을 위한 전쟁이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식량 부족 사태가 없었으므로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자원 확보를 위한 싸움도 필요치 않았다. 과학의 힘, 그것은 바로 우주 공간에 무한히 존재하고 있는 암흑물질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이었다. 우주 안의 암흑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 이상이며 나머지 중 28%가 암흑에너지다. 전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의 총량은 5%가 되지 않는다. 프록시마 인류는 암흑물질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얻을 수 있었으므로 굳이 전쟁을 하여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 프록시마는 전쟁이 없는 단일 국가가 된 후 전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그로부터 과학기술은 무한 성장하였다. 예전의 자료를 보면 50만 년 전 프록시마의 인류는 지금의 인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